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3번째 이야기. 흑쥐가 죄업을 따라가니 간웅이 죽는구나. 조조가 손권으로 하여금 해마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허도로 돌아오자 허도의 문무백관들은 조조를 더욱 떠받들게 되었습니다. 위공을 위왕으로 받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왕이요? 말도 안 됩니다. 나라 이름 위, 임금왕. 위왕은 조조가 봉토로 받은 위원의 이름에서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후 조조와 그의 자손이 다스리는 땅은 위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암과 사이가 좋지 않던 관리 하나가 조조에게 이를 구하여 최암은 고문 끝에 장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 장, 죽일 살. 장살이란 때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 후 누구도 조조를 위왕으로 세우는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정의 문무백관은 천자에게 표문을 올리며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위공 조조의 공덕은 하늘에 닿고 땅에 가득하니 옛날에 이윤이나 주공도 이에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공덕을 기려 위왕으로 봉하소서. 그 솜씨가 뛰어난 종우에게 명해 조위공을 위왕으로 세운다는 조서를 쓰게 하라. 천자의 조서가 내려지자 조조는 짐짓 3번이나 사양하는 척하더니 결국 절하며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가 행차할 때에는 황금 면류관에 황금 수레를 타고 천자가 거둥할 때 입는 의복과 의장을 갖추니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조조는 후계자를 정하는 일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님의 그 솜씨는 뛰어나십니다. 셋째 시기가 총명할 뿐 아니라 분만 들면 아름다운 글이 줄줄 쏟아질 정도로 재주가 빼어나니 나의 피를 가장 많이 물려받은 것 같군. 조식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걸어가는 조조를 맏아들 조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셋째 시기를 총애하신다. 이러다가 시기가 세자가 될지도 모르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비는 곧 가후를 찾아가 계책을 의논했습니다. 동탁의 휘하에 있다가 이각과 장수를 거쳐 지금의 조조에 이르기까지 주인을 바꿔 살아온 뛰어난 모사꾼 가후는 조비에게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후로 조조가 멀리 싸움을 나가게 되면 조식은 공덕을 기리는 말과 글로 조조를 배웅했으나 조비는 하염없이 울먹이면서 절을 올리고 배웅하니 조조와 사람들은 이런 조비의 태도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셋째가 비록 재주는 뛰어나지만 갸륵한 뜻과 정성은 첫째보다 못하구나. 뿐만 아니라 조비는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을 제물로 매수하여 자기의 덕인 묵품을 칭송하게 했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던 조조는 가후를 불렀습니다. 가후 후사를 정하고자 하는데 로비와 조식 중 누구를 세자로 세우는 것이 좋겠소? 그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어찌 아무 말이 없소? 딴 생각이 떠올라 미처 말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딴 생각이라 무엇을 생각했소? 원소와 유표가 후계자를 고르던 일을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원소와 유표가 장남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 망했다는 뜻이로군. 공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소. 결국 조조는 맏아들 조비를 왕세자로 삼았고 건한 21년 10월이 되자 조조가 머물 업군의 궁궐도 완성되었습니다. 업군의 궁궐은 중국 각지에서 바친 진귀한 꽃과 과일나무들로 꾸며졌으며 동호의 손권은 온주 땅의 특산물인 귤을 업군으로 보냈습니다. 동호에서부터 귤을 지고 오느라 힘이 든 짐꾼들은 잠시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아 힘이 드는 모양이 수호를 덜어주기 위해 내가 좀 쳐다 줄까 하는데 어떻겠나? 우리도 지기 힘든데 노인장께서 이걸 져주시겠다는 말씀이시오. 그럼 내가 오리씩 짐을 받고 가며 쳐다 주겠네. 노인은 이렇게 오리마다 일꾼들의 짐을 돌아가며 져주었습니다. 노인이 짊어졌던 짐은 신기하게도 가벼워져서 일꾼들은 힘들이지 않고 업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조의 앞에 귤이 진상되자 조조는 그 귤을 까보지만 조조가 집어든 귤은 모두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었습니다. 즉시 귤을 날렸던 짐꾼들이 조조에게 불려왔습니다. 달리 이상한 일은 없었고 오는 도중에 좌자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귤, 짐을 져주고 가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어딘가 이상하긴 했습니다만 위왕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며 위왕을 뵈면 자기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좌자 선생이란 사람이 찾아와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얼른 그 자를 드리도록 하라. 저자라고 합니다. 너는 대체 어떤 요술을 부렸기에
내 귤의 속을 송두리째 없애버렸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껍질을 벗겨보지요. 조조가 껍질을 벗기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속이 차 있었습니다. 이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좌자라고 했소. 거기 앉으시지요.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이유가 있을 터. 선생은 무슨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소? 우선 술과 고기를 주시오. 술과 고기를 내오너라. 천하의 지위와 권세는 이제 더 오를 데가 없으니 저와 함께 아미산에 들어 돌을 닦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도 오래전부터 물러날 생각을 해왔지만 쉽지 않았소. 나를 대신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겠소? 어찌 대왕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입주의 유현덕은 한실의 종친일 뿐 아니라 당세의 영웅이라고 들었소이다. 이제 보니 내 놈은 바로 유비의 척자로구나. 이 놈을 묶고 매질해 자백을 받아내라. 뭐라고? 매질을 했더니 코를 골면서 자, 그놈이 유망한 술법을 부려 나를 놀리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놈의 목에 큰 칼을 씌우고 발에도 쇠고랑을 채운 후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 옥에 가두어라. 그러나 저자는 칼과 쇠고랑, 쇠사슬을 모두 풀고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놈을 옥에 가둔 채 7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말거라. 그러나 저자는 옥을 벗어나와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내 놈은 무슨 요망한 술법을 부리기에 먹지 않고도 견디며 감옥을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게냐? 나는 수십 년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1000마리의 양을 잡아도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소이다. 이 자를 놓아줘라. 어느 날 조조가 모든 문무백관을 불러 왕궁에서 크게 잔치를 열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천하에 진귀한 음식들이 많겠으나 혹시 없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빠진 음식이 있으면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 놈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기회로구나. 나는 용의 간으로 국을 끓여 먹고 싶다. 그걸 마련할 수 있겠는가? 용의 간 어려울 것 없소이다. 목과 붓한 자루만 준비해 주십시오. 목과 붓을 받은 저자는 벽에다 용의 그림을 그린 후 용의 배에서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여기 용의 간을 대령했습니다. 내가 소매 속에 감추어 들여온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나를 속이려 드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나무와 풀이 말라 죽었소이다. 대왕께서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꽃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모란꽃을 좋아한다. 그건 쉬운 일이지요. 그럼 대왕께 모란꽃을 바치겠소이다. 저자는 시종들에게 화분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서 뱉어낸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화분 속에서 나무가 자라나 모란꽃이 바로 피었습니다. 술잔 속에 술을 둘로 나누거나 깨진 술잔을 비둘기로 만드는 등 갖은 도수를 부리던 저자는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저자가 성문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의 군사들은 저자를 잡으러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다리까지 저는 노인을 말을 타고 쫓아가는데 거리가 좁혀들지 않으니 참 이상한 일이다. 한참을 따라가니 노인은 사라지고 양치기 소년과 한 무리의 양이 나타났습니다. 그 늙은이는 둔갑술에도 능하니 양으로 변신했을 것이다. 저 양들을 한 마리도 빼놓지 말고 잡아 죽여라.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대왕의 군사는 다냐? 왜 죄 없는 내 양들을 죽인 거야? 네, 양들을 모두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저자는 소년의 양을 살려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조조를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좌자의 생김새를 그려 사방에 나눠주고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자 각 고을에서 수많은 저자가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온 수많은 저자의 목을 베려는 순간 저자가 학을 타고 하늘을 날려오르게 됩니다. 극추위가 죄업을 따라가니 간웅이 하루 아침에 죽는구나. 저자의 말은 조조가 언제 죽을지를 예언한 것으로 건한 25년 정월 경자년 무인일에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조조는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나기는 했지만
이 일로 너무 놀란 나머지 마침내 병이 들어 자리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저자 때문에 몸져누운 조조는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조조는 점술에 능한 신하를 불러들였습니다. 점 7점 제주 술. 점술이란 점을 치는 술법입니다. 대왕께서는 신복관로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에는 귀신 같다고 정평이 나 있어 저 같은 것은 견주지도 못합니다. 그를 불러 물어보십시오. 관로의 이름은 들은 적이 있으나 그의 점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 자는 공명이라 하며 평원 땅 사람으로 생김새가 보잘것없고 술을 좋아하나 천성이 소탈합니다. 귀신, 신, 점복. 신복이란 신의 경지에 이른 뛰어난 점쟁이를 말합니다. 관료는 나이 8, 9세가 되자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여 밤이 깊어도 잠들 줄을 몰랐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 때에도 땅바닥에 창문도를 그려놓고 해와 달과 별을 그려 넣었습니다. 나이가 들자 주역을 열심히 읽었으며 풍각에 밝을 뿐 아니라 수의 이치나 관상을 보는 술법에도 능했습니다. 바람풍, 홀각. 풍각이란 바람의 방향으로 길흉을 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관료의 소문을 들은 태수가 그를 시험에 보기 위해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역의 이치를 따져 보기 시작했는데 관료는 막힘이 없고 물 흐르듯이 대답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치밀하고 깊은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관료를 몰아세우기 위해 까다롭고 어려운 점만을 꼬집어 물었으나 관료는 조금도 당황함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두 사람의 담론이 길이를 걸으면서 계속되자 문 밖에 서 있던 선비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관로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관로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어느 날 곽은이란 사람이 소문을 듣고 형제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점괘를 보니 곽시대대의 묘소에 여자 귀신이 있네. 그 귀신은 그대의 백모나 숙모가 되는 것 같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대의 형제가 쌀 몇 대를 뺏기 위해 그분을 우물에 밀어넣고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인 일이 있었으리라.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한 번은 안평태소 왕기가 관로의 점이 신통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청했습니다. 왕기의 처는 심한 두통을 앓는 데다 아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서쪽 귀퉁이에 남자 시체 둘이 묻혀 있소이다. 한 사람은 창을 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데 머리는 벽 안쪽에 있고 다리는 벽 바깥쪽으로 나가 있소이다. 창을 든 자가 머리를 찔러대니 부인의 머리가 아프고 활과 화살을 든 자는 가슴을 찔러대니 자제분의 가슴이 아픈 것이요. 과연 그 장소를 파보았더니 관로의 말대로 관이 2개 나왔습니다. 이 뼈를 성박 사리쯤 되는 곳에 잘 묻어주면 부인과 자제분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관로의 말대로 하자 과연 왕기의 부인과 아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얘기들이 모두 사실인가? 아직 놀라시기에는 이릅니다. 더 놀랄 만한 일들이 있다는 말인가? 관로는 점 못지않게 관상도 잘 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관로는 한가로운 틈을 타 성 밖을 거닐다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제 이름은 조안이며 나이는 19입니다. 선생님은 미십니까? 나는 관로라는 사람이다. 자네의 미간을 보니 죽음의 기운이 서려 있구먼. 사흘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야. 용모는 수려하지만 명이 짧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다. 젊은이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아비에게 그 말을 전했고 아비는 급히 관로를 쫓아갔습니다. 늙은 것에게 자식이라고는 이 아이 하나입니다. 선생께서 너그러움을 베푸시어 아이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네는 술 한 병과 사슴고기 포 뜬 것을 마련해 내일 아침 남산 큰 소나무 아래로 가보게. 그곳에서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터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남쪽을 향해 앉아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붉은 옷을 입고 북쪽을 향해 앉아 있을 것이야. 그 두 사람이 바둑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자네는 곁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른 다음 사슴고기를 바치도록 하게. 그들이 술과 안주를 다 먹은 뒤에 엎드려 울며 목숨을 빌어보도록 하게나. 관료는 이 말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조아는 관로의 말대로 술과 고기를 들고 아침 일찍 남산에 올랐습니다. 관로의 말대로 큰 소나무 밑에 흰 옷과 붉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아는 두 사람에게 술과 고기를 바쳤고 두 사람은 조언이 권하는 술과 고기를 주는 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윽고 술과 고기가 떨어지고 바둑도 끝났습니다. 두 분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불쌍한 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관로가 시킨 것이리라.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주는 술과 고기를 먹었으니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 아니오. 가엾게 여겨 살려 주도록 합시다. 내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은 조안이라 하옵고 나이는 19입니다. 내 나이 올해 19이니 마땅히 죽어야 할 때가 되었으나 불쌍히 여겨 죽는 날짜를 미루어 주리라. 19 앞에 9구 자 하나를 더 써 넣어 줄 테니 그렇게 되면 99이 되어야 너의 목숨이 다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 두 사람은 두 마리의 학으로 변하여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조아는 관로에게 가서 두 신선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북두성이 자네의 목숨을 99가지 늘려줬으니 근심할 게 뭐 있겠나. 모두 선생님의 신통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로는 그 후로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 점치는 일을 삼갔습니다. 현재 관로는 평원 땅에 머물고 있으니 대왕께서 기륭을 아시고자 한다면 그를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관로는 처음에는 조조의 부름을 거절했으나 사자가 계속 간청하는 데다 왕의 영이라 할 수 없이 조조 앞에 이르러 절을 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라면 경계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의 행동은 모두 사람의 눈을 호리는 술법이니 염려 마십시오. 관로의 말에 조조는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안정되어 병세도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조조는 그동안 미뤄왔던 천하의 일이 걱정되어 관로에게 점을 쳐 보도록 했습니다. 천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점을 쳐 주시오. 3과 8이 이리저리 엇갈리고 누런 멧돼지가 범을 만나 정군 남쪽에서 팔 하나를 잃게 되니 손발 같은 장수 하나를 잃을 것입니다. 내 자손들에 대해서도 한번 봐 주시오. 사자궁에 신의가 평안하고 왕도가 세워지니 자손이 매우 높고 귀하게 될 것입니다. 조조도 천문이나 음양하게 남 못지않은 식견이 있었습니다. 관료가 세상에 흔히 있는 점술가가 아님을 알고 자신의 곁에 붙들어 두고 싶어졌습니다. 관료는 조조의 영이라 점을 치기는 하였지만 조안의 일이 있은 후부터는 함부로 점치는 것을 삼가고 가려서 쳤습니다. 동호와 서천에 대해 알고 싶으니 점을 쳐 주시오. 동호는 대장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요. 서천에서는 군사를 움직여 경계를 침범해 올 것입니다. 동호의 육구 땅을 지키던 노숙이 병이 나서 죽었다 하옵니다. 오늘 점을 잘 쳐 주었소. 당분간은 왕궁에 머물면서 지내도록 하시오. 빨리 한중으로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아오게 하라. 얼마 후 한중으로 떠났던 사자가 돌아왔습니다. 전하, 장비와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한중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감히 내 땅인 한중을 넘보려 하다니 내가 몸소 달려가 서천마저 짓밟고 말리라. 대왕께서는 함부로 움직여서는 아니 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년 봄에는 허도에 큰 불이 날 것인즉 대왕께서 여기 계셔야 탈없이 그 불길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조조는 왕필에게 어림군을 거느려 허도의 동화문 밖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관로의 점괘였습니다. 일은 네 번째 이야기.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로 이어집니다.